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쾌도라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개념 4D 작전이 한미 국방 장관들에게 승인됐습니다. 또 북한의 전차를 잡는 저승사자 아파치 헬기도 내년부터 36대 도입됩니다. 신인균의 군사 엑스파일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미가 그동안은 방어 중심의 훈련을 하다가 이번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작전을 합의했다, 승인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4D, 그렇죠. 예, 4D.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작게 5027 그래서 작전 계획 5027 이것은 전적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하게 되면 그것을 1차 우리가 막아내고 주한미군 외에 미 본토에 있는 증원군이 뭐 69만 명 그리고 뭐 전투기 2,000대 뭐 예. 증원군이 들어오면 네. 그 증원군들과 같이 역습을 해서 통일을 한다. 이게 전제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네. 우리는 그걸 막아내고 반격을 한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우리의 전쟁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 북한이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핵을 먼저 맞으면 우리는 뭐 반격할 기회도 없이 그냥 나라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선제 공격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4D라고 했는데 4D는 뭐냐면 일단 탐지한다. 그 다음에 교란한다. 탐지를 했는데 예. 처음부터 공격하기는 좀 뭐 하니까 어떤 그 명령 체계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뭐 통신도 재밍하고 뭐 이렇게 교란한다. 교란이 근데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정말로 쏠 것 같다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그러면 예. 그 핵미사일을 파괴시키고 참수작전 그래서 그 지휘부들 김정은을 비롯한 군사 지휘부들 제거해버리고 그런데 혹시 잘못되어서 뭔가가 좀 남아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럼 미사일 방어한다. 이게 4D입니다. 예, 결국은 좀 입에 담기는 좀 그런데 김정은을 처단하는 그런 작전이네요. 처단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라고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도 공격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작전, 4D 작전,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이 작전이 승인되게 된 배경에 네. 우리나라 주변에 항공모함이 미국 항공모함이 2대로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참 묘하게 김정은이 정말 지금 좀 겁을 좀 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의 항공모함 10척입니다. 예. 10척인데 그 중에서 4척은 항상 수리를 해요. 예. 수리를. 네. 그러면은 6척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6척 중에서 일본 요코스카에 즉 우리 서태평양에 한 척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5척 중에서 그동안의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이란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중동 지역에다가 2척의 항공모함을 반드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그리고 그 워싱턴 입구에는 노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척씩 배치를 하니까 이제 5척, 6척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하고 핵 협상이 끝났어요. 끝났더니 미국이 바로 그 페르시아만에 있던 항공모함 2척을 바로 철수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근처에 지금 한 척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서태평양, 즉 동아시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제는 앞으로 2척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2척이면요, 우리 작게 5027에 보면 뭐 항공모함이 5척이 와서 전쟁을 한다 이러는데 5척 안 와도 돼요. 예전에 우리 한국군이 너무너무 약할 때는 5척이 와서 한국군이 해야 할 일 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군도 어느 정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2척만 와도 끝낼 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 한번 보시죠. 핵무기 보유국 선제 공격 사례인데 네. 지금 북한이 자기들이 핵무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면 침범이 되는 건데 위협적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 네.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81년에 이스라엘이 원전을 폭격을 했었고 이라크전도 했었고 2007년에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고 맞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북한 핵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게 4D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 전범 국가가 되지 않느냐. 네. 그렇죠. 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선제 공격은 뭐냐면은 적이 나에게 공격할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병력을 집결하고 뭐 포문을 열고 뭐 이러한 상황 같으면 우리가 먼저 포를 갖다가 뭐 수만 발 맞아버리면은 우리 어떤 그 전력이 꺾이고 전쟁이 치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 상황 같으면 먼저 공격한다.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바로 네. 선제 공격이에요.
그런데 예방 공격은 뭐냐면은 저 상대국이 나를 공격할 명확한 의사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나보다 좀 약한데 갑자기 군사력이 막 강해져요. 지금 저걸 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보다 훨씬 강해져서 나를 오히려 치겠다. 그래서 지금 적대적 딱히 뭐 나를 적대시하지 않는데도 그냥 쳐버리는 거. 이게 예방 공격입니다. 예. 예방 공격은 나중에 전범 국가가 됩니다. 어. 선제 공격은 전범 국가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는 예방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 아까 그 앵커께서 설명하신 1981년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폭파시켜 버렸죠. 가서 폭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전 핵이 있다고 하고는 미군이 들어가서 그렇죠. 예. 레짐 체인지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후세인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핵이 없었죠.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사실은 핵이 있었다면 비난을 전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또 시리아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폭격했는데 비난받지 않았어요. 즉 북한도 이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이 아닌 예방 공격에서조차도 북한은 자유롭지 못하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 곳곳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도 전범이 되지 않는다는데 제일 먼저 시나리오는 괌에서 네. B2 폭격기가 북한으로 폭격을 하러 날아간다. 이런 개념이네요. 보시죠. 괌에서 뭐 예, 제가 예. 이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 괌에서 B2 폭격기들이 대거 날아오겠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보시죠. 이 B2 폭격기, 이 폭격기가 그렇습니다. 김정은 주요 군사실 폭격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특각과 그리고 핵 무기가 지금 발사가 될 직전에 있는 핵 기지들을 동시에 폭격할 겁니다. 예. 벙커버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각의 지하 벙커까지도 완전히 꿰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김정은과 핵시설을 동시 타격하겠죠. 예. 그리고는 그와 동시에 그렇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제는 항공모함이 이제는 제가 두 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보시죠. 일본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 북한 핵을 타격을 하는데 괌에서 이 가오리처럼 생긴 이 B2 폭격기가 평양 김정은 시설을 타격을 하고 네. 그때 이어서 거의 동시에 레이그노 루즈벨트 항공모함에서 F-18이 출격을 하네요. F-18 슈퍼 호넷들이 출격을 예. 해서 예. 지금 이제 그 휴전선 전방에 있는 이번에 그 지난주에 북한이 뭐 그 고사총 사격 훈련이라고 하면서 그 지대공 미사일들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북한에 한 40여 개 기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F-18들이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통신기지를 폭격해요. 통신기지는 또 왜 폭격하냐면 예. 혹시 지휘부가 그 북한의 그 총참모부의 지휘부가 살아가지고 전방에 있는 그 군단들에게 우리가 지금 당했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군단들은 빨리 총집결해서 빨리 남쪽으로 공격해라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시를 못 내리게 통신기지들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전방에 있는 여러 어떤 군사력 부대들은 힘은 다 가지고 있지만 명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내가 공격해야 되나? 서야 되나? 항복해야 되나? 우왕좌왕하죠. 명령 체계가 전달되지 않는 군대는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건 뭐 예. 가치가 없는 군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보시죠. 그럼 제일 처음에 B2 스피릿 폭격기가 괌에 출격을 해서 평양에 김정은 주변시를 타격을 하고 동시에 항공모함에서 F-18이 떠서 북한의 귀와 눈을 통신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니까 MC-130 수송기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한미 특수부대죠. 특수부대가 북한에 가서 북한 핵물질, 핵무기를 우리가 획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북한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고 또 북한의 그 핵 물질 핵 무기의 원료가 되는 뭐 플루토늄이라든지 고농축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핵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만약에 잘못 폭파하면 체르노빌 원전처럼 또 뭐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또 밀봉해서 빼와야 돼요. 예. 그러려면 이제 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MC-130이라고 하는 특수전 수송기가 있습니다. 아주 예. 저공 해서 골짜기 따라서 완전히 저공해서 그냥 들어가는 그 MC-130 수송기를 타고 영변 핵시설이나 삼지연 핵시설로 들어가서 핵 물질을 확보를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 말씀드린 게 굉장히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동시에 진행이 네. 된다. 이런 내용들 우리 그 북한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언제든지 알겠죠. 타격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와의 어떤 그 대남 선전 행위, 대남 적대 행위를 계속한다면 어느 순간 후세인이나 카다피의 꼴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는 예방 공격, 즉 나를 딱히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딱히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 불법 핵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뭐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하게 참석하는 그런 또 그 중요한 당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저기 어떤 그 인민 대궁전에 뭐 최고 상임위회를 한다든지 그럼 예. 국가가 벙커버스도 꽂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음. 그러니까 그러한 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군사력이 발동할 수 있다. 왜? 중동 지역의 상황이 끝나서 예. 이제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항공모함 2척 정도는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예. 여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김정은도 사실은 이제는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 예, 일단 선제 공격 그러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야당도 비난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냐?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 날 4D 작전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그게 분명히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선제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치 집단이나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국민들도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아, 핵에 대해서 동의한다. 왜? 핵은 너무나 무서운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 저 핵무기를 우리가 맞아서 나라가 멸망하느니 선제 공격해야지 라는 의식이 이제는 퍼져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처럼 괜히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죽을 판에 괜히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이상한 액션 취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북한 침투, 이런 항공모함 2대 막강한 군사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이 내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아파치 헬기, 지난주 화요일 전해드렸는데요. 출고식이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며칠 전이죠. 미국 보잉에서 이 아파치 헬기를 만드는데 예. 그 우리 육군의 그 기획관리 참모부장을 비롯해서 이 획득 분야에 있는 장군들이 몇 명 가서 이 출고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아파치를 이제 내년 봄부터 예. 36대를 순차적으로 우리 육군에 배치를 하는데 우리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가 됩니다. 아마 예. 이제 경기도 모세에 지금 배치가 이제 되겠죠. 출고식 하는 장면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출고식을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태극마크도 이렇게 찍어서 오는 건가요? 저렇게 되면? 대금마크 당연히 찍어서 납품을 하죠. 예. 당연히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만든 헬기니까 우리를 위한 도장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분은 이제 방위사업청 네. 예. 항공기사업부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범 운행 같은 걸 좀 해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완벽하게 물건에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자기네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계속 시범 비행을 하고 네. 예. 물건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우리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우리가 쓰게 되죠. 예, 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조종사가 사람이 아래로 2명이 앞뒤로 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강력한 기능이 동그란 접시 같은 이 롱보 레이더, 맞습니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체인건, 로켓, 굉장히 막강하고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예. 자, 저 롱보우 레이더라는 건 레이더,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롱보우 활입니다. 활. 길게 긴 쏘는 활, 예. 장궁. 그러니까 그 장궁. 말인데. 아, 긴 활. 예, 예. 예, 장궁인데 왜 저기다 장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저 레이더가 바로 이 아파치 헬기가 세계 지구 최강의 헬기라고 하는 어떤 그 명칭을 붙여준 바로 장본인이 바로 저 아, 레이더. 레이더. 예. 저 레이더는 한 10km 전방에 있는 그 뭐 나무 밑에 숨었든 또는 뭐 바위 뒤에 숨었든 어쨌든 10km 내에 있는 움직이는 사물을 한 1000개를 포착을 합니다. 그 중에서 256개를 추적합니다. 예. 그 추적은 당연히 조금 더 위협스럽다고 생각되는 256개를 추적하죠. 그 중에서 가장 이거 문제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16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보우 레이더가 그러면 16개를 공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뭐 230여 개는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헬기, 또 예. 주변에 있는 포병부대, K9 자주포, 또 아래에 있는 흑표, K2 흑표 전차, 또 군단 사령부, 사단 지휘부 이런 것에 동시에 데이터 링크를 저 롱보우 레이더가 시켜주죠. 따라서 예. 이 아파치 공격 헬기는 직접 공격을 할 때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저 롱보우 레이더를 통해서 전장을 지휘합니다. 지휘한다.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뭐 각 자체 화력도 30mm 체인건,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이 두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다면서요. 예. 이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이 예. 한 발을 쏘면 전차 한 개를 격파합니다. 이 헬기가 몇 대쯤 갖고 있습니까? 16발을 장착하죠. 이 헬기 한 대가
전차 16대를 그냥 전차 16대 같으면 이제 전차가 30대가 한 개 대대거든요. 예. 그러면 이 헬기 2대가 뜨면 전차 대대 한 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제 깜깜하네요. 30mm 체인건 저거는 예. 장갑차 같은 것을 위에서 쏘게 되면 장갑차가 그냥 거의 걸레가 돼 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저 체인건의 탄약을 한 1200발 탑재를 하는데 예. 저걸 우리 기관총 흉내를 내면 두두두 계속 쏘지도 않아요. 예.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 3발만 투두둑 쏴버리면 장갑차가 그냥 걸레가 돼 버립니다. 와. 그런 것을 탑재를 하는데 이라크전 아까 이제 예. 미국이 그 후세인 잡기 위해서 핵 잡기 위해서 이라크전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네. 그때 이라크전이 아니구나. 1991년 걸프전을 할 때. 예, 예, 그때는 이 롱보우 레이더도 없는 초창기형 아파치였는데 그 91년도에 아파치가 첫 등장을 해서 첫 전장에 투입됐는데 이 아파치 부대가 날아가다가 이라크 탱크 장갑차 8단을 발견했어요. 사막에서.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라크 탱크가 32대 그리고 장갑차가 100여 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치 한 개 대대가 30분 만에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와, 30분 30분 만에요? 30분 만에 탱크 32대와 장갑차 100여 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고 저희가- 자기네들은 총알도 한 발 안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아파치 헬기가 새로운 아파치 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산악 지역인 한국에서 더더욱이 이 헬기가 굉장히 막강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처음이 북한이 먼저 이렇게 북한이 쪽으로 탱크 몰고 네. 전면 남침을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전면 남침을 이렇게 탱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단 F-15K 전투기가 북한의 주요 평양이라든가 영변 시설을 핵시설 파괴를 하죠. 파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치 헬기가 위아래서 등장을 해서 쫙 그냥 탱크를 다 썰어버리고 CG 잘 만들었습니다. 예 탱크를 썰어버리고 보병이 보병이 진격해서 진격을 평양을 점령해서 점령하고.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하는 그래서 예 우리 탱크가 북한 탱크와 직접 전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탱크는 북한 보병들을 그냥 조금 너무 잔인한 말 같은데 그냥 여하튼 선멸합니다. 선멸, 예.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여하튼 너무 잔인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북한 탱크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쓸어버리죠. 괜히 우리 탱크가 북한 탱크하고 하다가 북한 탱크 포탄 맞으면 우리 탱크도 격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은 북한 탱크와 우리 남한 탱크를 만나게 하려고 무슨 수를 쓰든지 만나게 해서 우리 탱크를 격파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예. 우리는 탱크와 북한 탱크가 만나서는 안 되죠. 그냥 아파치가 가서 탱크를 쓸어버리고 탱크들은 그냥 보병을 밟고 지나가고 우리 보병은 그냥 가서 깃발만 꽂아요. 깃발 꽂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아파치 헬기라는 것이 지구 최강 매우 막강한데 아파치에 버금가는 헬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제 헬기가 러시아제 가지 헬기. 종류가 있는데 예. 참 멋있게 생겼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와 인연이 있을 뻔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네. 아파치 가디언이 이제 내년에 도입돼서 북한 탱크를 싹 썰어버릴 이렇게 아파치 가디언 이 헬기가 있고. 아파치 헬기를 한국도. 도입하는 이 사업명이 AHX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이제 아파치 헬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에, 예. 최초에 가장 오른쪽에 제일 있는 오른쪽인 카모프 카모프 50이라고 50. 하는 러시아제 헬기가 우리 AHX 사업에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이 헬기를 러시아 헬기 우리가 도입할 뻔했네요. 이 헬기가 입찰을 했어요. 예. 아파치 헬기보다 한 30% 싼 가격에 입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자칫 이 카모프 52를 도입을 할 뻔했는데 한번 보시죠. 카모프 52가 얼마나 막강해 보기에도 상당히 막강해 보이거든요. 예. 이 카모프 52는 탱크를 잘 잡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예. 최초에 이 카모프 52를 만들 때 목표가 뭐냐? 탱크 이런 거 하고는 당연히 그건 잘 잡는 거고 아파치를 이기겠다. 아파치를 이기겠다. 예. 목표가 아파치였습니다. 혹시 또 아파치를 만나게 되면 아파치를 격추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예. 이 카모프 52에는 공대공 미사일까지 달려 있었어요. 예. 카모프 52가 공대공 미사일 달고 나오니까 요즘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파치도 공대공 미사일 달았습니다. 원래 아파치는 공대공 미사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 이 카모프는 처음부터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서 혹시 지나가다 아파치 만나면 바로 격추시켜 버리겠다. 예.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가 도입할 뻔했습니다. 도입했고. 근데 러시아가 헬기를 잘 만들어 봅니다. Mi-28이라는 이런 또 막강한 헬기도 갖고 있네요. 이게 이제 러시아 육군이 주력으로 쓰는 헬기인데 이게 예. 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헬기입니다. 아파치보다 힘은 더 세다. 네, 예. 카모프 52는 러시아 공군에서 주력으로 쓰는 공격 헬기고 예. 이 Mi-28은 러시아 육군이 쓰는데 예. 생긴 걸 봐도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16발의 대전차 미사일과 굉장히 로켓을 동시에 달고 있는데 아파치는 저걸 동시에 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건 동시에 답니다. 예. 그래서 아파치보다 훨씬 강력한 무장을 달고 있는데 다만 롱보우 레이더 같은 강력한 레이더가 이 Mi-28에는 좀 부족하죠.
여기도 네. 레이더는 있긴 있는데 롱보우처럼 첨단스럽지는 못해요. 이제 그게 아파치를 한 수 더 쳐주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북한의 강력한 이런 헬기들이, 러시아 헬기들이 북한이 도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 북한이 이 헬기를 예. 살 경제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카우프 52가 아파치보다 30% 싸다고 했으니까 아파치 한 대가 6천만 달러예요. 6천만 30% 달러요? 싸면은 4천만 달러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4천만 달러 주고 카우프 52를 살 이유가 없죠. 노동미사일 예. 4발 더 만드는 게 경제기적이죠. 노동미사일 한 발을 북한이 지금 세계 시장에 1,000만 달러씩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노동미사일 4발이 카우프 52 한 대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북한은 지금은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요. 자, 청와대가 굉장히 중요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회의를 주재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지하 벙커인데 여기에 참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청와대가 너무 구조가 불합리적이어서 15분에서 20분이나 걸린다고 한번 해요. 볼까요? 저희가 네.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한번 그 청와대가 이제 해봤는데요. 경복궁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너무 한국의- 궁전 스타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궁전 네. 스타일이다. 네. 네. 그래서 궁전은 보면 예전에 우리 뭐 교태전도 따로 있고 또 그 편전도 따로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근정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정각이 따로 있었어요. 예, 네. 보시죠. 청와대도 지금 그래요. 이게 청와대인데요. 네.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계신 쪽하고 여기에 있는 참모들이 있는 곳이 뚝 떨어져 있답니다. 500m입니다. 500m. 예, 500m 떨어져서 이 500m 뛰어서 만나서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하려면 10분, 20분씩 걸리는. 벌써 저렇게 되면 포탄 다 떨어졌죠. 폭탄 떨어집니까? 그래서-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을 어떻게 돼 있는지. 미국은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백악관인데요. 미국은 즉시 다 모일 수 있고 예. 미국은 이제 비서진들도 네. 예. 대통령과 다 같은 건물에 바로 옆자리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1층에 네. 여기 대통령 계시는 곳, 뭐 대통령 여기 집에 대변인, 들어가죠. 뭐 네. 회의실 보통 그냥 다 쫙 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비상해서 모여 해서 쫙 모여서 지하로 중간에 내려가면. 이제 루즈벨트 룸에 모이면 되고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면 되고 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아니면은 빨리 뭐 어떻게 해서 핵심 참모들 바로 다 모아서 공군기지로 가서 에어포스 원 타고 피신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예. 차제에 사실은 뭐 정권도 야당도 지금 현재 야당도 정권을 잡아봐서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청와대가 지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쥐도 나오고 물도 새고 비도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이 청와대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좀 소통이 잘 되게끔 예. 이것은 어떤 국가 위기 상황도 위기 상황이고 소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예. 저는 뭐 안보 담당이니까 안보에 있어서 어떤 그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빨리 모여서 국가를 지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청와대도 백악관처럼 효율적인 공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뜨거웠던 북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민대 강명도 교수,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첫 소식은 참 단어가 좀 묘한 단어가 있습니다. 김정은 물고기 사랑이요. 저기 익히 아는데 대동강 낚시 대회가 아니고 낚시질 대회입니다. 북한에서 낚시질 이렇게 표현하나 보죠? 그렇죠. 모든 말이 이게 질, 뭐 낚시질, 뭐 그다음에 또 질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뭐 그 성정원 아나운서가 이제 거기에 대한 표현은 많이 알겠지만 뭐 총질, 낚시꾼이라고 하잖아요. 예, 낚시꾼. 낚시꾼대라든가 네. 낚시대라고 하는데 예, 예. 뭐 총질한다든지 뭐 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삽질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삽을 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보통 이제 삽질한다. 대동강 이제 보수공사 한다는데 삽질을 다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도 이 표현하고 한국에서는 참- 낚시질 예, 뭐 별로
삽질은 안 좋은 표현인데 그쵸. 북한에서는 네. 극단적으로 교원도 교원질이라 그러잖아요. 아. 교원질 하려면 똑바로 해라. 예.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가 그러게요. 봐요. 저희가 예. 대동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아, 근데 한때 네. 대동강에서 낚시 아무나 이렇게 못하게 하거든. 저거 붕어네 붕어. 엄청 예, 많이 잡혀 대동강. 있네요. 예, 근데 이 대동강도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낚시질 못하게 하는 게 네. 낚시질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물고기 잡는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통제를 하는데 아마 저건 그 TV에 중앙 TV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낚시 대회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저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낚시 대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 TV로 방영하는 걸 처음 봤는데 네. 예. 최근에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물고기 수산 사업소, 물고기 양식장이라든가 수산 일꾼을 예. 따라 배우라든가 수산 물고기 많이 잡아라, 뭐 인민들한테 물고기를 공급해라 이런 걸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낚시 대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조선중앙TV에서 낚시질 대회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 참가자들은 각종 물고기들의 특성에 맞는 인공 모기와 자연 모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연방 낚아내며 평시에 연마한 재치 있는 낚시질 수법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재치 있는 낚시질 수법들을 선보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낚시질 수법. 예. 대동강변에서는 주로 그러면 어떤 물고기들이 잡히나요? 이제 뭐 잉어, 숭어, 그리고 붕어 뭐 여러 아까 가지. 나오는 거 붕어도 많이 잡혔고. 네, 예.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대동강 숭어국이라고 있습니다. 붕어예요? 네, 이제 숭어 이제 산모들에게 먹이면 좋다 해서 예. 평양 산원에 입원한 이제 산모들에게 가끔씩 숭어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 예. 사람들은 먹어보기 힘들지만, 근데 대동강에서 이제 낚시질 하는 것도 관리원한테 표를 떼서 한 사람이 2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이제 표를 사서 내가 이 자리를 2시간 동안 차지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표를 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하고 이게 교대하는 식으로 하루 종일 저걸 네. 차지하진 못합니다. 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차지해서 많이 잡으면 이제 대동강에 이제 고기가 마른다고 해서 한 사람당 2시간씩, 제가 있을 때는 2시간씩 저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평양 가면 송신 이제 농민시장이라고 가면 저기서 잡은 붕어라든지 숭어라든지 이제 야매로 팝니다. 암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돈 좀 있는 분들은 저걸 이제 펄펄 뛰는 생선을 이제 사서 집에 가서 탕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가 좀 보탠다면 낚시질을 연방 낚아내고 있다는데 질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 질이 나쁜 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퀄러티를 표현하는 겁니다. 낚시질, 삽질. 그러니까 이 퀄러티를 거기다 넣어서 예. 낚시질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회도 떠먹나요? 회를 떠먹는데 우리나라에서 떠먹는 회랑 좀 다릅니다. 아, 네.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회를 떠먹는데 북한은 회라고 하면 식초가 들어가야 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낚시 대회 하면 월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일 큰 것을 잡은 사람이 1등인데 북한에는 여러 마리 잡은 그래, 사람이 마리수로. 마리수로. 마리로 작든 조그마든 크든 마리수로 누가 많이 잡았는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예. 뭐 10마리 잡은 사람이 1등,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마리수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바퀴줄 같은 예. 그 그릇에 많이 물고기가 꽉 차 있는데 그게 바로 참붕어입니다. 토종붕어. 토종붕어. 그러니까 비늘이 좀 노랗잖아요. 네. 황금색이 나는데 상당히 그 대동강에서 잡은 건 괜찮아요. 그래도 좀 물이 좀 깨끗하고 하는데 보통강에도 물고기가 상당히 많은데 보통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잡았나 꼭 물어봅니다. 왜 안 강마다에서. 먹죠? 왜냐하면 거기는 보통강은 하수도, 북한에 있는 모든 하수도가 예. 다 걸로 내려갑니다. 보통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물이 상당히 더러워요. 그래서 예. 고깃집은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거를 잡아야지 월척을 해야 1등인데 뭐 조그만한 거 여러 마리 잡았다고 1등 한다는 건 참 지금 북한은 예. 뭐 큰 것보다도 지금 수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단 김정은 그 지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음. 한 마리 잡았다는 것보다 큰 거하고는 한 마리, 어쨌든 한 마리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10마리 잡아서 10마리면 조금씩 나눠주면 10명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마리수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탈북하신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 마을에는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동네 냇가, 동네 강에 물고기 다 잡아먹어서 물고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시내가에는 그냥 그물로 싹 다 잡아가가지고 마트한다. 그 물고기가 씨도 말라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고요. 실제 대동강이라든가 보통강이라 단속하는 구역. 저기 아무 사람이나 못 갑니다. 아무 사람이 가면 다 일연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대동강이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못 잡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관리원들한테 이제 표를 떼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하지 밤에도 못 잡게 하고 낮에 어느 정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줘가지고 거기서만 잡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나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동강에는 지금 물고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고기 사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인민들의 신당난을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수산 부문에서 황금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무대의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지켜세우며 물고기 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에 예, 김정은 목소리는 자꾸 들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 독특한 말투로 하는데 물고기 대풍, 뭐 황금의 뭐 역사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보통 북한의 평범한 국민들, 서민들도 물고기 한 번씩 먹습니까?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연길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길에 소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시장에 나오는 물고기 뭐 이면수나 청어나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명태도 좀 나오고 도루묵도 나오고 제철에 따라 조금씩 나오는 물고기들이 다 어디서 들어오냐면 다 북한에서 들어옵니다. 특히 톨게는 잘 유명하잖아요. 북한 톨게. 털개. 톨게는 북한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톨게라든지 뭐 문어라든지 오징어라 이런 것들은 조금 돈만 될 수 있는 거를 소시장에 가면 북한산이라 붙여놔가지고 파는 모습을 잘 보는데 지금 수출하지 말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니 물고기 먹으면 배가 채고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1kg를 팔았으면 쌀을 5kg, 6kg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몰래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북한 현실입니다. 물고기는 사실은 그건 뭐라고 할까요? 좀 그건 부유층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 나오는 걸 비싸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네. 먹기가 힘든 거죠. 물고기가 더 귀합니까? 소고기가 더 귀합니까? 그래도 소고기는 일반 사람들이 먹어보기 힘들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잘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산업이 당장 1차적으로 먹어야 될 예, 예. 식량이 급한데 수산업은 정말 부차적인 겁니다. 예. 식량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정말 좀 부유한 사람들이 물고기라든지 다른 이제 반찬을 더 이제 찾는 거지. 1차적인 이제 식량이 해결 안 되는데 이제 수산업을 사려면 1차적인 이 농산업을 몇십 킬로를 농촌에서 요구하는 달러라고 하는데 몇십 킬로를 줘야 그 물고기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 사서 먹을 수 있고 명태 한 마리 사서 먹을 수 있고 또 뭐 그렇네요. 가자미 한 예. 마리 사서 먹을 수 있고 청어 한 마리 사서 먹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선 먹기란 정말 그래서 보통 북한에서는 그럽니다. 이제 아버님들이 아유 우리 딸 뭐 이제 배 타는 사람한테 시집 가라. 그러면 아빠가 뭐 털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실컷 먹어보겠네요. 딸 덕분에 이런 아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게 그런 말들이 일단 있는 거죠. 쌀밥, 밥이 있어야 반찬으로 고기를 먹을 그렇죠. 텐데 밥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33위, 김정은 46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아시겠어요? 아나운서? 아, 네. 김정은이 46위 인물 중에 이제 46번째 인물로 이제 아닙니다. 선정됐는데 세계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네. 있는 인물 영향- 1등부터 매겼는데 1등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3위고 네. 김정은이 46입니다. 네. 김정은이 46이라는 것은 김정은에 대해서 세계가 다 두려워하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영향력이겠죠. 그런 영향력보다 제가 예. 제가 보기에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남과 북의 이번에 이 목함지대 사건으로 해가지고 긴장 전쟁 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48시간 내 이 대북 확성기를 꾸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 공격명령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력, 뭐 세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보다 악영향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쁜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이재용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기업을 키워가지고 그 영향력, 삼성전자의 그 위험이 33위가 되니까 그 회장으로서 33위지, 그런 좋은 영향력보다 악영향의 32위가 아닌가. 네.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 북한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40위까지 올려놓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진 않지만 아직도 지금
빈곤 속에서 호독이고 있고 지금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데 네. 사심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선 좀 악용량이 나쁜 아닐까. 영향도 영향은 영향이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2,500만 예. 명의 주민들의 삶에 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42가 싶은데. 반기문. 네, 지금 근데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43위예요. 지금 김정은과 3위 차이밖에 안 나네요. 김정은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은 것 같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43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 중에서 예. 46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예. 독재자들이 용량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이라크에 있을 때도 하니까. 그렇고 가다피도 그렇고 용량력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용량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네. 소식 보시겠습니다. 피터팬 성장을 거부하는 늘 어린이고 싶은 김정은 북한 4대 놀이시설인데 김정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놀이시설 많이 늘었습니다. 놀이공원 한번 보실까요? 예. 예, 별천지라고들 하던데. 예. 북한에서는 보시죠. 별천지라고 부르나 봐요. 이런 어휴, 곳으로. 예. 오. 괜찮네요. 근데 지금 개선문 옆에 있는 게 이게 개선 청년 나오네요. 개선 청년 공원입니다. 그래서 개선 청년 공원은 예전에 제가 평양 갔을 때도 이모네 집에서 가까워서 밤에도 이제 어휴. 9시 반까지 저기 하거든요. 되게 오래된 네. 데인가 봐요.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저걸 이제 다 불가리에서 많이 리모델링 돼서 아. 예전에는 저게 없던 저게 유의 기구였거든요. 예전에는 바이킹 같은데 저거는 그걸 저기 배그네라고 바이킹. 예. 부르네요. 네. 북한에서는 오. 예전에는 이제 채걸로 무서운 그 놀이공원이 저 잠실에 있는 북강화탑. 예. 네네.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는 거. 예. 급강하탑이라고 합니다. 급강하탑. 강하탑. 급 네. 갑자기 이제 강하게 이제 탁 떨어진다 그래서 오, 무섭겠어요. 하백 우주에서 굉장히 네.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네요. 네. 저건 사실은 자본주의 상징처럼 해가지고 네. 소방 자본주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서 뭐 프랑스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태리 거기 가면 영국 가면 저거 제일 먼저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저런 거 있었는데 그거보다 유럽에서 들여간 건데 지금 유럽식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본주의 상징물보다 뭐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상징하진 않지만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표징에 가면 놀이공원이라든가 우리 에버랜드 가보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도 없었는데 최근에 저런 걸 들여왔다는 걸 봐서는 그래서 아마 북한이라는 이 전체를 봤을 때 평양만 오직 저걸 볼 수 있는 데는 평양밖에 없습니다. 평양도 예. 중심. 저기 개선청년공원이라는 게 모란봉 밑에 있습니다. 모란봉 밑에 있고 모란봉 기술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김일성 경기장 아시죠? 김일성 경기장 있고 거기 이제 청년공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저게 옛날에는 다 북한에서 만들었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껌물레. 네. 네.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다 새로 그전에는 일본인가 어디서 수입에다가 북한에서 다 수입제로 다 바꿨는데 저 바이킹이나 이제 제어드롭인가요? 뭐 예. 북한 말로 아이로드롭. 네. 강화탑. 예. 북강화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이 얘기가 보니까 저 강화탑을 가장 먼저 탄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께서 먼저 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북강화탑에 제일 먼저 오르셨습니다. 네, 급강하탑에 참 제일 먼저 재밌네요. 올랐다. 주변에서 장군님 타지 마십시오.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는 말렸는데 거죠. 결국 탔다고 합니다. 아, 진짜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 저런 데서 이제 자기가 타지 말라고 하면 자기가 위용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겁이 아. 없다. 나는 괜찮다. 인민이 타는데 내가 못 탄다면 말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올라가면서 항상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의 예, 풍모를 보여주려고 하는 저기는 거죠. 이제 물놀이장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아까 저희가 그 예, 네. 그 문수원 물놀이장, 문수 물놀이장. 예. 그 새로 개장한 거 아니면 2013년도가 아마 개장했을 겁니다. 그거 굉장히 2012년도. 크고 화려해요. 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물놀이장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아에서 제일 예. 크다. 네, 다 예. 김정은이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국가가 나라를 땅을 사서 이제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이 여기다가 지으셔야 하면 그냥 넓게 그냥 쫙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넓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거의 네. 정말 시설이 최신식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와우. 시설이랑 버금갈 예.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좋네요. 평양만 그렇습니다. 평양만. 지방에 어디 저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방 관광객을 사람들은- 유치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 뭐 스키장이라든가 저 문수물놀이장이라든가 또 이제 그 돌고래 쇼라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과연 북한에서 몇 명이나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좀 말씀드린 물고기도 없어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지시할 정도인데 그만큼 물고기가 많으면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 저런 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킬이나 될까? 저거 다 외화로 주고 가야 됩니다. 달러가 있어야 들어가지 달러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 예. 달러를 다 내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물놀이장 하면서 북한의 일반 국민들은 더 힘들고 네. 돌고래도 괴롭고 네. 돌고래도 학대를 당해서 괴롭고 예 겨울인데 스키장도 맛있는 스키장
곧 오픈하겠죠. 예, 거기도 손님이. 예, 작년에도 오픈했기 예. 때문에 네. 금년에 오픈하는데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네. 갈 수가 있어야죠. 평양, 그 누가 가겠습니까? 뭐 원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킬 타러 가는 그런 생활력 가진 사람 몇이 안 되는데 평양에 있는 부자들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좀 가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는 마식용 스키장 가는 전용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예. 마식용 스키장까지는 버스를 만들어 놨는데 서로 눈치 보면서 못 간답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네. 먹는 얘기입니다. 예, 보시죠. 먹고 또 먹고 북한 안내원 평양 먹방기네요. 이게 또 네, 이게 예. 바로 싱가포르 사진작가가 평양에 음. 가서 찍은 건데요. 예. 북한 안내원이 평양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평양 맛집 12곳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 안내원이 들어갔는데요. 예. 자, 뭔가를 먹고 있는데 바로 커피입니다. 아. 정말 커피. 이것도 스파게티네요. 예, 평양에도 저는 스파게티가 있다. 네, 예. 맛있게 먹고 보니까 있네요. 상당히 미인인데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냉면 아닌가요? 냉면인가요? 평양냉면 아주 깔끔한 맛에 고급적인 냉면이 이렇게 식당인 색깔이 것 같은데. 검은색 네. 계통이네요. 네. 저기는 일반 평민들은 전혀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식당이에요. 새로 만든 식당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이건 피자 아닙니까? 북한에도 피자가 있어요? 삐짜라고 하는데 삐짜, 이게 예. 새로 생겼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네, 피자 예전에는 평양 가도 피자라는 말 제가 그러네요. 저기 지금 삐짜라고 써 있네요. 저 피자 위에 김치가 토핑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뭐 자기네 주최식 삐짜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김정은이 이제 지시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먹는 건 햄버거 아닌가요? 네, 이제 네, 맞습니다. 고기 겹빵이라고 부르는데 겹빵. 네네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라 평양이란 데는 햄버거가 없냐 이러면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고기 겹빵을 우리 식대로 만들어라 해서 저것도 평양에서 유행이 되는데 지방 사람들은 저거 하나도 먹어보고 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평양의 맛있는 맛집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운영하랍니까? Very nice. It's first time for me to try this kind of spaghetti. Let's see how the combination between Korean kimchi and pizza. 네,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거다 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예, 안내해가지고 저런 식당에 가가지고 데려왔는데 외국인 전용이라든가 외화를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북한 돈을 가지고 저런 걸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정화 저지 장외 투쟁을 끝낸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사사건건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워온 안철수 전 대표가 비주류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끝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다시 문재인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민진모가 당장 월요일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성명 발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어떤 분이라도 다 만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 혁신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비주류 의원들도 문 대표 간판으론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좀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거기에는 다 동의해요. 공론화해서 또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지. 문 대표는 화합을 강조하며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시 신발끈 조여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국정교과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내려갔지만 새정치연합은 반사 이익은커녕 지지율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용민입니다. 야당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잠복 중이던 문재인 대표 사퇴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입니다. 비주류 의원들이 문재인 사퇴론을 주장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 구심점에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배병희 월간 경제포럼 대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태현 변호사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표 조금 이상한데요. 처음에는 친일 얘기하다가 당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약간 인신모독성으로 갔다가 불복종 운동, 사실 반정부 투쟁에 가깝게 갔다가 갑자기 국회로 돌아간답니다. 왜 돌아갑니까 이게?
아니, 말도 안 되죠. 행정부의 확정 교수를 가지고 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저 농성하는 그런 선택하는 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잘못 선택했어요. 이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는 입법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부 행정고시인데 국회 일정을 보이겠다 하고 당을 다 그리 끌고 가겠다. 거기다가 지금 뭐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아침에 뭐 국회의원 침낭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그나마 나흘 만에 이거 회군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종걸 원내 총무가 피아노 치는 모습 하나 보여준 게 차라리 그래도 마무리는 좀 잘 됐다고 봐요. 그래도 뭐 내 친구름이라고 막 달리더니 네. 빈손으로 회군했다. 빈손으로 병력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올 수밖에 없죠. 예. 뭐 배병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분 자체가 약하고요. 뭔가 국정화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장외 투쟁하고 이런 극렬 투쟁은 안 된다. 게다가 국회 보이콧만은 안 된다는 게 아마 전반적인 국민 여론일 겁니다. 근데 여기 더 큰 거 아마 80% 이상의 원인은 실리적인 원인이 있겠죠. 네. 지금 뭐 국회 예산안이 데드라인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까지 만일 예산안 이심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단독으로 자동 부의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여당만 좋은 꼴이 돼버리고 뭐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고요, 쪽지 예산 챙겨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야권 입장에서는 다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회군의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이유가 또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회로 돌아가면 그동안 국정화 저지 투쟁 때문에 당내 이 반대파들을 좀 눌러오고 있었는데 국회로 돌아가면 당장 사퇴 여론을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문재인 대표의 그 지지율이 들어선 이후에 당 지지율이 지금 최저예요. 문재인 대표. 네. 20%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국민 중에 20%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가 올 들어 가장 낮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막 떠들고 불복종 운동하자고 했는데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네. 아직 올해 2달 더 남았으니까요. 최저치 더 깰 거예요. 더 깰 거다. 더 깰 거다. 아니, 반등의 기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 반등의 기미가 쉽지 않을 없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후회안이거든요. 이번에 기초의원 재보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뭐 투표율 20%니까 별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새정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투표율 낮은 게 더 간단치 않은 것이 투표율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절대적 우세 지역에서 졌단 말이에요. 투표율이 낮은데 절대적 우세 지역에 졌다는 얘기는 당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조직 동원 자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뭐 중도층, 뭐 표 이런 건 떠나서 기본 어떤 기초 조직 자체가 가동이 안 됐다는 거고 벌써 호남 향후에서 외면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집권 어떤 뭐 보수나 진보 뭐 중도 이걸 떠나서 진보 진영 자체에서도 문재인 대표 새정치연합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의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는 이 국정화 교과서 논란을 통해서 일단 자기 진영을 확보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더 붙잡고 있으면 이거 중도층도 놓칠 것 같고 그럼 민생 좀 챙겨야 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정치연합이 다음 총선까지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는 저는 사실 의문이 돼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난 초선의원의 티를 못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선의원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걸 하고 연말 국회를 보이콧하고 19대 국회가 지금 파장인데 내년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가지고 제1당이 돼가지고 국정교과서 검지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논리까지 얘기를 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내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가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가지고 딱 투쟁 과제를 잡았는데 당내에서 지금 전부 동상이 이몽이거든.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당 지지율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호남에서는 김무성 대표보다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잘 모르고 선택했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최근에 행보에 대해서 자충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제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고 교과서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고 뒤로 가니 당내에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얻은 것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 신문에 그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이 칼럼 하나 기고하셨는데 거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교과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쳐진 덫인데 이걸 바보같이 덜컥 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가장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교과서 문제로 보수층을 집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쫙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동안 교과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민생의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쫓아다니는 거죠.
이미 지금 싸울 대상이 없었는데 뭘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민생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이제 자충수에 빠진 거고 이제 가운데 덫에 걸려버린 거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란 게 근본적인 방법은 문재인 대표 사퇴일 거예요. 사퇴다. 근데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해결책은 1년 전부터 나와 있으나 해결책을 본인이 실행에 가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당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를 움직일 수 있는 비노 세력들은 그걸 할 힘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땐 비노 세력들도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리거나 뭔가 할 힘이 없어요. 말만 있을 뿐. 그러면 내려가지도 않고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갈까 말까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러다 그냥 가야죠. 총선 참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가요. 이거 예산국회 끝나고 나면 문재인 대표의 거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네. 이 상태로 안 가요. 여기서 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신당도 나오고 뭐 탈당도 나오고 뭐 압력도 나오고 뭐 네, 그래서 예.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그동안 구심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비주류가 이 안철수 의원과 만났습니다. 지난 5일에 만나서 자,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는데요. 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선거체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당의 변화 혁신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신뢰를 회복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 이런 뜻도 모았다고 하거든요.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 어렵다는 얘기는 아마 비주류 입장에서 거의 뭐 공론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번에 재보궐선거 12.8 선거에 대해서 투표율이 낮았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게 아까 임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면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야권의 텃밭 아닙니까? 투표율이 64.5%였죠. 그런데 이게 3등으로 나왔습니다. 무소속보다 득표율이 낮다. 그러면 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도 5대1에서 1대5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평가되는데 자 과연 이대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비주류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비주류 입장에서도 리더십이 약하다는 겁니다. 네. 결정적 한 방이 없고 지금 당내 친노 패권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거 깨고 나올 만한 어떤 외부적인 힘이 없이는 내부적으로 어떤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지지부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탈당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외풍 바깥에 어떤 외부적 요인이 가미가 돼야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배 대표님은 뭔가 일이 벌어진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내내 물러나라는 얘기에 있어도 워낙 튼튼히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안 물러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조차도 듭니다. 그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뭐 친노 패권 문제다 계속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온 결론은 오히려 친노 패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죠. 이게 당내 현실적인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주류의 어떤 한방 결정적 힘이 없다는 것 이것도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 환경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예. 과거부터 쭉 정치 파장국회 마지막 국회를 봤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원들 친노고 비노고 마음은 지금 공천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당내가 전부 동상이몽인데 문재인 대표는 꿈속에서 뭐 국정화 가지고 내년 총선 27년 대선까지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도 서로 이거 코드가 안 맞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는 영원히 못 간다 이게. 난 예산국회 끝나거나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내부에 의하든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네, 어쨌든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좀 감지가 그러게요. 되고 있는 게요. 이 정운찬 총리와 이 청정배 의원이 만나서 신당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손학규 전 대표 고문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손학규 화이팅을 외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뭐 문재인 대표 없어도 우리 주자 있다. 손학규도 있고 정운찬도 있다. 네. 천정배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발동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호남에서 몇 상만 성공을 해도 한 원내 교섭단체 가까이만 가도 천정배 신당은 뭐 야권 재편에 뭐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제 손학규 고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천정배 의원이 사실은 대선 주자로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손학규 네. 고문인데 손학규 고문은 총선 잠깐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지금 움직여서 자신이 간판으로 한들 승리하지 못하면 그 책임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차라리 손학규 고문 입장에선 야당이 총선에서 철저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다시 야권이 재편할 때 호련이 나타나서 대선 후보 차지하는 게 훨씬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되는 게 낫겠네요. 그게 예. 본인의 정치 숙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지금 총선판에 뛰어든데 손학규 고문 이거 무슨 득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손학규 고문 저는 절대 움직일 리는 없다고 봅니다. 야권에서 손학규 또 거론되는 분이 정운찬 전 총리가 있다면 여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선두주자고 그 뒤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한 말씀 했죠. 어디서 했죠 이게? 네, 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예. 한 말입니다. 보시죠. 하이서울
아십니까? 우리나라 서울시는 아시죠? 이제 서울시 브랜드가 하이 서울이었는데 이게 이명박 시장 때 만든 겁니다. 이거를 하이 서울을 뭐 이름도 이상한 아이 소울 윤가 이상한 걸로 바꿨어요. 뭐 좋은 의미가 있다는데 바꾸는데 이 바꾸면서 서울시가 핑계를 댔습니다. 아, 뭐가 안 좋아서 핑계를 댔더니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네. 비겁하다는 표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상한 핑계를 대는 서울시 비겁하다.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핑계를 댔다. 뭐 이런 이제 얘기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프로젝트 지금 전부 11다 그랬잖아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디자인 프라자하고 저기 세비 등등섬 등등섬. 저거 이래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세비 등등섬 저 얼마나 인기인지 주말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어요. 저기도 그렇게 인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세훈 프로젝트가 자기 시정에 빛을 내면서 다 뒤엎거든. 이제 하이 서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비겁하다. 그 비판할 수 있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빨을 깨물고 참고 이빨을 깨물고 참았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서울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울 오브 에이시아를 중국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사정이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빼면 되죠. 왜 바꿔요? 정 그렇다면 소울 오브 에이시아만 빼면 되는 거지. 왜 하이소울을 바꾸면서 바꾸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비겁하죠. 예, 비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군수가 되면 그 전임 작권은 다 무효. 새로 내가 다 하겠다. 이런데 그 이유를 비겁한 이유를 댄 서울시의 시장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뭐 저에게 뭐 좀 나올 만한 게요. 예.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 집권하면서 토목공사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새로 건설 안 한다고 건설을 안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선 앞두고 지지율 올라가고 다음 대권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비용으로도 나오는 게 아이서울유라는 게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기존의 하이서울 14년 동안 써왔던 브랜드를 바꾸는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아이소울유인지 참 이상하긴 한데요. 뭐 어떤 분은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종로는 내가 출마, 종로의 새누리당 후보, 새누리당에서 종로 출마하실 분 박진 전 의원과 경쟁 중인데 뭐 박진 후보가 별로 경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만큼 유럽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서로 배우려고 한다.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근데 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러브콜은요,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고 반기문 총장 그렇죠. 지금은 비노 진영에 있는 김우성 대표도 러브콜로 보내고 있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죠. 그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가 없이는 현재 어쩌면 새누리당의 보수층에서 뭘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있어야만 대선이란 집을 질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가 영원한 한 저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 새마을운동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죠. 뭐 우리 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냥 단순한 새마을운동 평가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우리 대통령 뉴욕 가셨을 때 새마을 사업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뉴스에서 봤죠.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새마을 프로젝트가 그 개도국이나 뭐 중진국으로 전파되는 게 정부가 액션 취한 거 아니에요. 거의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나가게 된 겁니다. 예. 이 단계 와가지고 이제 유엔에 가서 저는 글로벌화 뭐 반기문 총장하고 얘기했지. 그 과정에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개도국 중진국에서 프로포절에 와가지고 지금 새마을이 세계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한류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예, 우리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금 이런 전략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이런 방법들 대중적으로 좀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먹히고는 있는데 제가 예. 오세훈 시장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세훈 시장께 정계 컴백하시는 건 좋은데 컴백하기 전에는 이 무상급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한번 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 이게 무상급식이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틀려서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이 많지만 야권에서 오세훈 시장이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야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감정적으로 치고 나오면 방법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나오셔야 예전처럼 그 당의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나대로 선생님이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박세윤 기자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대로 선생님이 보는 이번 주 만평입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만평을 그리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국정교과서와 보시죠. 관련된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최몽룡 교수입니다.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이 최몽룡 교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정교과서 강행이라고 하니까 대표 집회진으로 들어갔다가 국정 반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가게 됐죠. 짐 싸들고 떠나게 됐는데요. 자, 그럼 국정을 좋아하는 새누리당에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볼까요? 네. 바로 아이고. 국정원장 김만복 원장을 입당 원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게 국정교과서 강행이라는 것이 본인이 내가 맡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국정교과서에 최몽룡 교수가 나름대로 지식인의 책임으로 소신을 갖고 강행에 따라갔다가 이제 반대뿐만 아니라 이제 좀 속상한 사연이 좀 있었죠. 그만두고 결국 국정 좋아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복 입당 국정원장 저 부분은 지금 상당히 꼬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김만복 출당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처음 얘기하고 좀 바뀌었죠. 처음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인맥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친노 진영이 분열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인물로 선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왜 그런 거 아니? 새누리당 당원 자격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14선언 행사를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12.8 재보궐선거 때 지지 발언을 한다거나 이건 정치적인 기본 행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김만복 전 원장을 그대로 받아주기에는 부담감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새누리당이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서 움직인 거에 대한 그게 의식도 없고 판단력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실현한 거예요. 실현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소혁 기자 측 정치 기자 쪽 안에서도 김만복 입당은 새누리당의 손해다 이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김무성 대표가 환영한다. 이거는 우리 당이 잘 나간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야당의 어떤 행사까지 참석한 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람을 무조건 다 환영하면 안 된다. 지금 출당 조치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조사를 한답니다. 새누리당은 입당한 이후에 지난번 미니 재보선 때 상대당 지지 연설을 하면 일종의 해당 행위 아니냐. 그렇죠.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해당 행위가 맞죠. 당원의 자격으로서 사실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거는 그건 당연한 해당 행위인 것이고 이게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그러면서 막 당원들 막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황진화 사무총장 어떻게 보면 조직 어떤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시시비비를 가려서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12월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평 한번 보실까요? 다음 만평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 만평은 바로 역시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야당 관계자가 지금 점심을 갔어요. 1번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고 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로 복귀를 해라라고 지금 점집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과의표뿐이니까 국회로 복귀를 해라. 어떤 과의표일까요? 보시면 국정화로 인해서 뭐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여론이 올라갔죠. 국정화 반대에 대한 여론은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가입표가 쳐졌는지 한번 보시면요. 볼까요? 야권의 지지율이 내려간 겁니다. 그 바람에 지금 가입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정화 저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졌는데 이 지지율이 왜 야당의 지지율에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야권에서 약간 신규를 따라간 면이 있습니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라는 것이 야권에 대한 지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도나 보수층에서도 국정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창조적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죠. 비판을 하려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뭔가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도의 틀을 바깥에서 오히려 가두투쟁을 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 이런 극렬한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에도 역시 증폭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주변에도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이런 찬성 반대 충돌이 크게 확산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보다 그렇게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예. 일단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민생 쪽으로 옮겨가고 일단 국정화 집필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반대하는 쪽에서의 어떤 그 반대 집회는 있겠지만 찬성하는 쪽에서 집회에서 충돌하는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돌은 안 하지만은 이 양쪽에 계속 갑니다. 예. 양쪽에 아주 국정화 지지하는 쪽에서도 강력해요. 반대도 강력하지만 예. 그래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하게 갑니다. 진행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좀 마무리되고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표본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